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브로클럽에 입성한 여자예요. 사람 나이 40쯤 되면 이제 유혹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여서 브록이라고 칭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40대가 되었다고 해서 30대일 적보다 새로이 신중해진 면은 없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어렸을 때보다 사람이나 사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듯 싶기는 하답니다. 제가 브록의 반열에 오르기 이전에 겪었던 일이 있는데 그걸 과연 제가 지금의 나이에 경험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그 일을 풀기에 앞서 지금은 서울 시민으로 살고 있으나 제 고향은 지방이란 사실부터 밝힐게요. 나이 40줄에도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어릴 적 별명으로 불리고 있네요. 제 별명은 파이인데 고향 사투리로 별로라는 뜻이랍니다. 서울 사람들이 에이 별로야 라고 표현할 걸 제 고향 사람들은 예전에 그거 파이다 라고 표현했었어요. 가족한테 왜 그딴 별명을 붙였냐고요? 범인은 바로 제 친할머니셨어요. 제가 위로 언니만 둘 있는 세 자매 중에 막내인데요. 막내이자 막둥이에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계셨을 때 친할머니께서는 뱃속의 막둥이 손주가 제발 손녀 말고 손자의 길을 빌고 또 비셨죠.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저는 손녀로 태어났는데요. 이 사실이 마음에 안 드셨던 친할머니께선 친정엄마가 저한테 젖물리고 있는 모습만 보시면 큰 소리로 바이다! 라고 외치셨었다고 합니다. 제가 걸음마를 떼었을 때도 말문이 튀어서 조잘거리기 시작했을 때도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도 친할머니께서는 저한테 저거는 순 바이다 바이 이렇게 호통을 치셨죠. 그게 하도 굳어지다 보니까 온 일가 친척들한테 제가 파이로 굳어진 거예요. 당연히 세월이 흐르면서 파이의 뜻이 별로가 아니라 막내를 귀여워하는 의미로 바뀌어 갔고요. 참고로 남아 선호 사상이 무척 강하셨던 친할머니를 저희 부모님이 옛날부터 모시고 살았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상경해서 쭉 서울에서 살아왔어요. 제가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 붙었을 때 조금 민망하게도 저 사는 동네에 그걸 자랑하는 현수막이 걸렸었어요. 서울로 대학 보낸다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며 동네에 떡도 돌리셨었고요. 그 동네에서 저 어디로 대학 가는지 모르는 주민은 그래서 아무도 없었네요. 얼마나 낙후된 지역이었으면 서울로 대학 가는 걸로 그렇게 유난을 떨었냐고요?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집안이 문제였죠.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던 친할아버지나 친할머니, 아빠, 엄마, 언니들 이 중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친척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사정은 비슷했죠. 친가 외가 통틀어서 제 사촌들이 대학을 간 비율은 딱 절반이었네요. 그 중에서도 서울로 대학을 간 건 제가 유일했어요. 전문대도 아니고 4년제라고 하니까 친척 어르신들이 다 뒤집어졌었어요. 어렸을 때는 차마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었는데 나중에 냉정하게 짚어보니까 저희 집안 사람들은 유전자 자체에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두뇌도 유전 영향이라는 걸 알고 나서 내심 허무했었네요. 그런데다가 분위기 환경 자체가 공부에 매진하는 쪽이 아니었으니 현상은 더 심해졌죠. 그런 일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타 지역으로 가서 공장 일을 시작했어요. 왜 기껏 멀리까지 가서 공장을 들어갔냐고요? 그 공장이 LG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큰언니는 거기서 인맥도 쌓았고 돈도 많이 모았어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24 나이에 결혼했고요. 이듬해에 바로 첫 아이 낳으면서 육아하고 살림하며 살게 됐죠. 작은 언니는 친정 부모님의 간청에 의해서 원래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고3 중반에 결국 때려쳤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작은 이모를 따라서 옷가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가서 옷도 직접 떼왔고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능력에서 엄청 센스가 있었대요. 돈 잘 벌었습니다. 저 대학 입학할 때 작은 언니가 저한테 삼성 최신 노트북 사줬었네요. 지금은 대학 입학하면 노트북은 기본이라 하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저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필수라는 느낌은 전혀 없던 때였어요. 대학 신입생이 노트북이 있다는 건 있는 집 자식이나 누릴 수 있는 특혜였던 것을요. 그럼에도 노트북을 사줬던 건데 그걸 일시불로 긁는 걸 보면서 작은 언니가 돈을 무척 잘 번다는 걸 실감했었죠. 저희 집안의 특징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 어디 가서 돈은 잘 벌어와요. 그런데 인간이란 동물은 참 묘한 것 같지 않나요? 자기한테 없는 걸 자꾸 선망하고 갈망하거든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바이야. 니는 꼭 대학을 가야 한대. 니마저 대학 안 들어가면 그때는 완전 상황이 파이되는 기라. 알았나?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아니 사실은 변한 지 오래되었으며 그걸 알고 계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좋은 대학 나오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며 드라마 속에서 볼 법한 멋들어진 대형 빌딩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식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백날 몸 써가면서 돈 벌어봤자 사무실에서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놈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라면서 탄식하기도 하셨고요. 참고로 친정 부모님께서는 농사일을 주로 하셨고요. 친정엄마는 가끔 식당 일도 하셨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 아니었고 사돈의 팔촌쯤 되는 먼 친척분이 옆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거기가 요즘 표현으로 대박 맛집이었거든요. 전국 팔도에서 차 끌고 사람들이 먹으러 오는 곳이라서 주말마다 거기 일을 하시곤 했죠. 노상판이라고 식당이라고 이래 사는 거 언제부턴가 폼이 하나도 안 나대. 그니까 바이야, 니는 니 아빠 엄마처럼 살면 안 된대. 이래 살지 말해. 말 뒤지게 안 들어먹고 지들 꼴리는 대로 해버린 이 언니들처럼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대. 내 분명히 말했다. 친정엄마는 고2였던 저를 앞에 앉혀두시고 침을 튀겨가며 열변을 토하셨어요. 큰언니는 원래 공부의 기억자도 모르는 인물이었으니 차치하더라도 공부에 나름 성과를 보였던 작은언니가 막판에 식구들을 배신하고선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게 친정엄마는 큰 상처로 남으셨대요. 당시에 저는 언니들이 자기 앞가림 너무나도 잘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지 그게 신기했었어요. 하지만 금세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대학 나와서 어깨에 힘주고 사는 자식을 보고 싶으신 거란 것을요. 저는 집안의 돌연변이었나 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과서를 쌓아서 의자로 사용하는 돌머리였건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희한하게 공부가 술술 되더군요.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안정적으로 합격했죠. 온 식구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선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나 친할머니께서 저의 손을 꾹 붙잡고 오열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 올랐었죠. 우리 바이가 내 손주들 다 통틀어서 제일로 최고다. 우째 이리 기특하노. 알고 보니 야가 천재였는기라.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친할머니께서 저를 눈에 가시로 보셨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보며 친할머니께서 내뱉으신 한숨을 모은다면 강풍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를 못마땅해 하셨던 분인데 제 대학 합격 소식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그제서야 제가 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낸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하여간에 저희 집안은, 특히 어르신들은 몸 쓰는 일 하는 거 말고 사무실에 앉아서 고상하고 근엄하게 일을 하는 것을 속으로 동경해 왔고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집안에서의 제 가치를 올리게 된 저는 어느새 어르신들의 바람을 따라서 사무직종으로 성공하는 것을 갈망하게 된 처지였어요.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역시 시골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곳에 들어가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난리를 쳤었는지 몰라요. 번듯하기만 해서는 안 되었어요. 무조건 친정 식구들이 난리 부르스를 출 만한 이름을 가진 회사여야만 했네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면 친정에서 꼭 이걸 물어봤어요. 뭐 하는 집 아들인데? 그러면 저는 뭐 하는 집 아들인지 알려드렸는데 반응이 아주 적나라하게 돌아왔죠. 특히나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이왕이면 몸 안 쓰고 험한 일 안 하고 살아온 집안에 시집 가기를 바라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그 의견에 거두셨죠. 우리도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교양 지식이 넘치는 집안과 엮여볼 때 안 됐나?
니는 그래 생각 안 하나? 돈은 집안에 넉넉히 있으니까 상대 경제력 크게 따지지 말고 일단 가방끈이 아주 긴 집안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바람들을 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드디어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처음 사귈 때는 사실 집안 배경에 대해 몰랐어요. 그런데 사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였죠. 편의상 이 사람을 예비 신랑이라고 칭할게요. 예비 신랑은 스카이 대학 중 한 곳을 나왔고 해당 분야에서는 아주 탄탄하기로 정평이 난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어요. 예비 시부께서는 중견기업의 임원이셨고 예비 시모께서는 옛날에 짧게 직장 생활하시다가 출산 때문에 퇴사하신 후로 쭉 전업주부 생활을 하셨고요. 예비 치모의 친동생분이 대학 교수이며 사촌오빠 되시는 분께서는 초등학교 교장이셨답니다. 예비 신랑의 여동생인 예비 신우는 서울 소재의 유명한 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요. 한마디로 저희 친정집에서 찾던 집안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자기 친척들까지 다 뒤져봐도 생선직으로 일해본 경우를 접한 적이 없다고 했죠. 불타는 사랑에 감정이 든 건 솔직히 아니었는데 슬슬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이기도 했고 예비 신랑이랑 연애하면서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친할머니와 친정 부모님도 예비 신랑의 존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셨어요. 무척 반색을 하셨죠. 듣자하니 보통 고지식한 집안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안하고 반반씩 섞으면 되겠구만.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친할머니께서 호탕하게 외치시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안심을 한가 동시에 뿌듯한 기분이 들었었네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예비시댁의 함정이라고나 할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썩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었죠. 예비 시부께서 주식으로 날려먹은 것 때문이라는 진상을 들었네요. 게다가 어디에 잘못 투자하는 바람에 돈도 싹 잃기까지 했고요. 그걸 예비 시모의 친오빠 되시는 분이랑 예비 시부께서 같이 하셨었대요. 그 결과 다 함께 돈도 잃고 의도 상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비 시부모께서는 거의 별거를 하고 계신 것과 다름없이 지내고 계셨답니다. 아무튼 예비 시댁 상황은 이러했는데요. 그걸 알게 된 저희 친정 입장은 거액을 날렸다고는 하나 빚으로 안 남은 게 천만다행이며 그게 커다란 흠이 될 것은 없단 거였어요. 저도 예비 신랑이랑 저랑 둘이서 돈 잘 벌고 잘 살면 되니까 과거의 일은 크게 신경 안 썼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께서 저한테 세게 한 방 날리시더군요. 정리하자면 블루칼라 집안이라는 거네? 우리 집안은 화이트 칼라인데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못마땅하단 표정으로 저를 보시며 하신 그 말씀에 제 뒤통수가 아릿했답니다. 저보고 블루칼라 집안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요즘 어린 분들은 이 용어를 잘 모르실 것 같네요. 쉽게 설명하자면 넥타이하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일하는 사무직인 화이트 칼라. 시퍼런 노동복 입고 몸 쓰는 일 한다고 해서 생산직은 블루칼라로 표현을 하죠. 기분이 확 나빠졌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안이 원하는 상대가 바로 화이트 칼라인 거잖아요. 화이트 칼라 집안하고 섞여서 하얀색 파란색 좀 섞여보자는 게 취지였죠. 그러니 그냥 예비 시모의 무례한 언사에도 꾹 참았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 얼마나 고상을 떠시면서 유난을 부리셨는지 그날 제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었네요. 그놈의 물티슈는 왜 그렇게 찾으면서 종업원을 이리 불렀다 저리 불렀다 하시며 부리려 드셨는지 몰라요. 식당 테이블에 물 마른 자국 보이냐고 저한테 큰 소리 치시면서 바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수준이라는 게 보이는 거라고 하셨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으나 예비 시모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까 적당히 비위 맞춰드리자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예비 신랑을 통해서 예비 신우를 잠시만 데리고 살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예비 신우가 시험 기간인데 제 자취방에서 며칠만 지내면 안 되겠냔 거였죠. 제 자취방에서 예비 신우의 학교를 가는 동선이 가까웠거든요. 단기간이니까 흔쾌히 허락했어요. 와, 그런데 설마 그 며칠 안에 제가 지옥을 경험할 줄은 몰랐네요.
화장대 위에 제가 분명히 10,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1장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0원 한 장이 없더라고요. 예비 신우가 훔쳐간 거였죠. 예전에 취업 기념으로 큰 마음 먹고 백화점 가서 샀던 미니 브로치가 있는데 잘 안 하고 다녀서 맨날 그 자리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관 상자를 열어보니까 미니 브로치가 없는 거예요. 제 팔찌 훔쳐간 것도 사실 알았는데 그건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라서 모른 척 넘어가줬지만 미니 브로치는 경우가 달랐어요. 그래서 예비 시누이한테 화를 내면서 따졌더니 증거 있어요? 왜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세요? 언니, 제가 싫으면 싫으시다 말씀해 주시지 너무하시네요. 제가 언니처럼 시골 천년 출신도 아니고 왜 남의 거나 훔쳐가겠어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실이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 지끈거렸는데 일 키우지 말자 싶어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틀 뒤가 예비신우 나가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신우가 챙긴 짐 안에 저의 미니 브루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내 거잖아요. 와, 결국은 이게 여기 있었네요. 훔쳐가놓고 왜 잡아뗐어요? 제가 안 훔쳤는데요? 언니가 몰래 넣으신 거 아니고요? 저 누명 씌우려고. 들키니까 뜨끔했는지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랑 시선도 못 마주쳤는데 입은 잘도 떠들더군요. 정말이지 미니 브로치를 받아내서 망정이었네요. 예비신우와 함께한 열흘 만에 저는 없던 두통도 생겼어요. 안 그래도 화딱지가 나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제가 드디어 시댁 안으로 입성하게 되었죠. 예비 신랑이랑 둘이서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제가 표정 관리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멀쩡한 아파트 살면서 왜 집안은 개판으로 해놨을까요? 물건 쌓인 거 보고선 농담이 아니라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에 예비시댁을 제보해야 하나? 이런 갈등도 들었네요. 게다가 집안 곳곳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충격 그 자체였고, 그러면서 예비 시모나 신우 둘 다 외출할 땐 너무나도 멀쩡한 모습으로 나가서 깔끔한 척을 다 해댄다는 것도 기가 막혔죠. 솔직히 입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간신히 식탁에 앉았었네요. 식탁 위는 손으로 만져보니까 왜 그렇게 끈적이던지 남몰래 수저를 코에 가져가 냄새 맡아봤더니 고춧가루 썩었네? 뭐 그런 게 나더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간신히 예의 잃지 않고 시간을 보냈고요. 밖에 나와서야 제가 집이 왜 그렇게 지저분하냐고 결국 말을 꺼냈을 때 예비 신랑이 그런 부분은 시골 인심으로 너그러이 감싸달라고 하더군요. 이 서울놈이 대체 시골 인심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길래 이러나 싶었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결혼해서 그 시댁에 들어가 살 것도 아니니깐 너무 따지고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편에서는 저한테 무척 따지고 들었습니다. 뭘 따지고 들었는가 하면 결혼해서 제가 지켜야 할 철칙에 대해서 말이에요. 수칙도 아니고 철칙이라면서 예비시모가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어머님, 여기에 적힌 것들이 대체 뭔가요? 보면 모르겠니?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지. 그 밑에다가 사인하고 지장 찍으면 된다. 인주는 여기 있으니까. 사인에 지장까지요?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읽어봤더니 첫 줄부터가 기가 막히더군요. 안부전화는 일주일에 3회, 이 중 1회는 반드시 주말을 포함하여야 함. 이런 사항이 적혀있는 것까지는 주먹에 힘 한번 주고 넘어가겠는데 그 사항에다가 또 추가 설명이 달려있었어요. 시부이든 시모이든 전화받은 당사자가 바쁜 상황 등으로 제대로 된 통화 성사가 안 될 시에는 반드시 재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사항도 어이가 없었어요. 용돈 기본 액수는 월 50만 원이며 각 월별 일정에 따라 추가 금액은 시부모를 공경하는 만큼 마음의 표시를 하면 됨. 직설적으로 풀이를 달자면 다달이 최소 50만 원씩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마음의 표시요. 어느 달은 80만 원 들였다가 그 다음에 60만 원 들이면 뭔 소리를 듣게 될 줄 알고 이걸 따를 수 있겠나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사이에 20만 원에 해당하는 공경심을 잃은 거냐고 질문이 날아들지 않을까요? 제가 표정을 딱딱하게 굳힌 채로 그 사항에 달려있던 추가 설명을 읽었죠. 예비 시누이의 용돈은 월 20만 원 전후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외 기상천외한 철칙들을 다 읽은 제가 예비 시모께 말씀드렸죠.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역시 블루칼라라서 이렇게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기 어려워하는구나. 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직접 적어주신 노고에 대고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를 따르기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이걸 다 어떻게 지키면서 사나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땡! 너는 그럼 화이트 칼라 집안의 위세를 얻는 것을 쉽게 여겼던 거니?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어디 꽁으로 우리 집안의 덕을 보려고 들어? 괜히 쓸데없이 이해하기 어렵다, 따르기 어렵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면 쉬울 일이야. 뭐든지 순리대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인생은 그리 개척해 나가는 거란다. 무식한 시골 방식은 너가 이제 내려놔야 할 때야. 알겠니? 사람이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현실 감각이 사라져서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얼이 빠진 채로 제가 그 어이없는 철칙이 적힌 종이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예비 시목에서 갑자기 팔을 뻗더니 제 머리카락을 손바닥으로 때리듯이 연달아 치셨어요. 일단 너는 이 치렁치렁한 머리부터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 얼마나 지저분하고 싸 보이는지 모른다. 억울한 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 머리가 결코 치렁치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깔끔한 스타일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께서 저는 머리 색깔부터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갈색으로 염색한 게 너무 별로라면서 혀를 찢찢 차시더니 너는 네가 이렇게 염색 물들이면 세련되고 멋있어 보일 줄 알았겠지? 전혀 아니란다. 시골 누렁이 한 마리가 따로 없구나. 시골 누렁이라니. 제 갈색 머리와 색상이 전혀 비슷하지도 않았는데요. 발끈해서 하마터면 시골 가서 누렁이 보신 적 있냐고 예비 시모께 눈 뒤집고 따질 뻔했었네요. 초인적인 인내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저에게 예비 시모께서 엄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전반적으로 센스가 부족해. 타고난 감각 자체가 없다고 해야 하나? 이제 이런 것도 바뀌어야 한단다. 블루칼라의 핏줄인 걸 드러내는 요소들은 앞으로 나의 지도하에 싹 사라질 테지. 너는 인생 새로이 살 기회를 얻게 된 거나 다름없어. 이게 내 복인 줄 알거라. 과연 이게 저의 복인지 아니면 힘겹고 괴로운 고심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예비 신랑이랑 시누이랑 셋이서 저녁을 사 먹었죠. 그런데 무슨 대화가 나오던 중에 저의 별명이 파이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예비 신우가 저한테 파이가 뭐냐고 왜 별명이 파이냐고 물어봤어요. 아, 사과파이, 호두파이 할 때 그 파이예요. 제가 파이빵처럼 얼굴이 동그래서요. 어른들 발상이 너무 귀여우시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기똥찬 거짓 답변이 흘러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예비 신우의 반응. 귀엽다니? 헐, 지랄. 제가 아직까지도 말이죠. 자려고 누웠을 때 이때 생각만 하면 열불이 터져서 발로 이불을 뻥뻥 걷어차고 있어요. 그때 바로 예비 신우한테 뭐? 지랄? 이렇게 따졌어야 했는데 어버버 하다가 그 순간을 놓쳐버린 제 자신에 대한 후회이죠. 예비 시모께서는 언제 철칙 종이에다가 사인 지장 찍어서 가져올 거냐고 저를 들들 볶으시더니 명품백 하나 사달라고 하셨어요. 네가 사준 명품 가방 들고선 상견례 자리에 나가볼까 하고 있는 중이야. 너를 내 사람으로 품어주겠다는 나만의 표시란다. 아주 선심 쓴다는 듯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직 날짜 조율 중이었던 상견례 자리를 거론하시며 어깨를 으쓱거리셨죠. 그리고 예비 시부의 몫으로는 명품 시계 하나 사 내놓으라고 하셨고요. 남자 명품 시계요. 그게 차 한 대 가격도 거뜬히 나간다는 걸 알고서 말씀하신 거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어이도 없었거니와 그런 거액의 물품을 요구하셨으니 혼자서 해결할 수도 없어서 친정에 연락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 명품백과 명품 시계를 사다 바쳐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고 친정 부모님께 여쭈었죠. 두 분은 몹시 놀라신 듯 했고 친할머니와 상의 후에 저한테 의견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가장 큰 어른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저희 집안은 굳게 믿으며 그걸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친정아빠가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웬만해서는 그냥 예비 사돈댁에 해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지방 시골 쪽이 서울 쪽을 맞추자고 하셨어요. 명품이 구체적으로다가 뭘 말하는 건지 내는 도통 모르겠고 하여간 그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엔간하면 해드리뿌라.
서울 사람들은 그런 게 꼭 필요한가 본데 이래저래 머리 아픈 상황 만들지 말고 필요하다 하면 그냥 해드리 뿌라. 왠지 친정아빠의 음성이 조금은 기운 없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못난 딸은 모른 척 해버렸어요. 저희 집안이 이토록 저자세로 나가는 게 속상하기도 했고 모든 게 저 때문인 것만 같고 마음이 복잡했네요. 예비 신랑을 제가 얼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결혼을 얼마나 원하는 것인지 이쯤 되니까 저도 저를 모르겠더군요. 혼란을 안고 예비시댁을 방문했을 때 예비시모께서 저한테 대뜸 설거지를 시키셨어요. 저는 이제 막 집안에 발을 들여놓은 참이었는데요. 부엌 싱크대에 설거지거리 있으니까 저보고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치우고 나서 저녁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갑자기 제 안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더군요. 그 뜨거운 걸 속에 품은 채로 고무장갑을 꼈어요. 왜 제가 먹지도 않은 라면 끓였던 냄비와 접시들을 닦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었죠. 그런 와중에 싱크대 안에 하수구가 너무 더러워서 비위가 상했어요. 그건 하루 이틀 묵은 오염이 아니었죠. 부엌에서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 예비 시모는 당신의 딸과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었네요. 설거지 끝나면 김치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사과 하나 꺼내서 깎아오렴. 같이 사과나 먹자. 예비 시모께서 크게 외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제 귀를 틀어막고만 싶었어요. 저는 씩씩거리며 사과가 들어있다는 칸을 열었는데 그러자마자 경악했죠. 세상에, 저는 냉장고에도 곰팡이가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여기에 있는 사과를 꺼내서 먹는다는 건 보통 허기진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어요. 제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건 도저히 사과나 꺼내고 말 위생 상태가 아니라고 예비시모께 말씀을 드리고자 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그때 저 들어도 상관없다는 식이었는지 예비시모께서 당신의 딸에게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돈만 있고 그 외의 것들은 하등 갖추지 못했으니 그 돈 우리가 현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암만 발버둥 쳐봐라. 그 무식한 시골 집안이 블루칼라 계급을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고상함을 알려주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맞아 엄마. 새언니를 보면 느껴지잖아. 그 특유의 억척스러움이라고 해야 하나? 하루하루 발버둥 치면서 사는 노동자의 기운이 있어. 그게 숨겨지지가 않나 봐. 나는 원래부터 여유로운 부티가 흐르는데 새언니네 집안에는 싼티가 줄줄 흐르니까 새언니도 그런 기운이 있는 거겠지?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었어요. 그건 확실히 정도를 벗어난 것이었고 저는 폭발해서 두 사람 앞으로 향하며 고무장갑을 거실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예비 신우가 저한테 즉각 한마디 하더군요. 헐 대박. 진짜 교양 없어 보인다. 뭐? 교양이 없어? 도둑년 주제에 어디서 수치를 모르고 교양을 우는애? 도둑년이라뇨. 저기요 언니. 말 조심하세요. 너나 네 손버릇 조심하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너 그러다가 언젠가 깜빵 간다? 제가 신랄하게 받아치자 예비 신우가 발끈해서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비 시모께서는 갑자기 제가 미친년 널뛰기를 시작한 것이 너무 당혹스러웠는지 헛웃음만 터뜨리고 있었고요. 예비 신우가 저보고 수준 낮은 시골 촌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들어대길래 제가 한 방 먹여줬죠. 너 맨날 들여다보는 여성 쇼핑몰 거기 우리 작은 언니가 운영하는 데야. 네가 옷 공짜로 달라고 빌붙을까봐 일부러 말을 안 했던 거고. 거기는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쇼핑몰인데? 말도 안 돼.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럼 가짜로 말하겠니? 우리 언니가 파는 옷을 침 흘리고 눈독 들이는 주제에 나한테 시골 촌년이 뭐 어떻다고? 그리고 아까 하루하루 발버둥 치면서 사는 노동자라고 그랬었나? 그래. 우리 큰형부가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 365일 당최 쉴 수가 없어. 그렇게 바쁘게 사는 대가로 계좌에 거액이 들어오는 거야. 너는 이렇게 사는 거 꿈도 못 꿀 테지. 제발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빌어도 너 그렇게 못 살아. 그런 성공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란다. 이 우물 안에 손버릇 나쁜 개구리야. 제가 거침없이 쏟아내고 나자 예비 시모께서 넋이 나간 얼굴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어머님,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개념까지 없이 사시는 건 아니죠. 정말 실망의 연속이네요. 그간 짧게나마 알고 지내서 기분 더러웠습니다. 이 집안의 위생 상태만큼이나 더러웠어요. 다시는 뵙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 네가 우리 아들하고 그럼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이냐? 우리 같은 화이트 칼라 집안을 네가 어디서 가서 찾을 수 있겠니? 구할 수나 있겠어? 너 잘 생각해. 그놈의 화이트 칼라 타령 좀 그만하세요. 구분 지으시는 거 촌스러워 죽겠어요. 시골 출신인 제가 듣기에도 촌스럽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더 말씀드려봐야 무슨 소용이겠나요? 블루 칼라는 이만 사라져 드리겠습니다. 예비 신부께선 휘청거리며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으셨고 예비 신우가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 모친의 상태를 살피더군요. 저는 가방이랑 겉옷 챙겨서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다시는 올 일 없을 그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데 상가에 있는 이발소 이름이 블루클럽인 게 마침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거 보자마자 웃겨서 깔깔거렸네요. 속은 쓰린데 개운한 기분. 이런 게 맞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거였죠. 그대로 저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할머니와 부모님 앞에서 선언했죠. 저 그 집안에 시집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러자 세 분이 동시에 한마디씩 하시면서 저를 나무라길래 제가 그간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다 읊어드렸고요. 가방 안에서 그 정신나간 철칙이 적힌 종이를 꺼내서 보여드리기도 했네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친정아빠의 얼굴에는 열이 올라 있었고 친정엄마는 두 주먹을 꽉 쥐신 상태였어요. 두 분께서는 가장 어른인 친할머니의 답변을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고 계셨는데요. 친할머니께서 에휴 하고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이윽고 딱 한마디만 남기셨어요. 그 집안은 완전 바위다, 바위. 그걸로 정리 끝이었네요. 부모님께서도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영 상종 못할 집안이었다면서 씁쓸해 하셨어요. 예비신랑이었던 놈한테서 연락이 오길래 차단할까 하다가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라는 호소를 보고선 마지막으로 만나줬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저한테 마음을 돌리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사소한 걸로 틀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결혼하기로 한 만큼 나는 우리가 돈독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배워먹은 화이트칼라 집안에서 보기엔 사소한 문제인가 본데 못 배워먹은 블루칼라 집안에서 보기엔 중대한 문제라서 절대 결혼할 수 없어. 네 집안 수준에 맞는 고상하고 고고하고 고귀한 집안하고 결합하길 바라.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빠질게. 제가 싸늘하게 대답했더니 갑자기 안색 바꾸면서 저한테 너 후회할 거다 라며 경고하더라고요. 저는 무시하고 먼저 자리를 떴었네요. 제가 후회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사실은 그 후로 계속 연애가 잘 안 돼서 저도 사람이기에 솔직히 찜찜한 구석을 잠시 품긴 했었는데요. 진짜 백의 인연의 때가 아니라서 그랬던 것일 뿐이더군요. 지금의 남편, 일명 화이트칼라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저를 처음 보셨을 때 뭐라고 하셨던 줄 아시나요? 우리 아들이 참 복이 많네요. 첫마디가 딱 이거였는데 아직도 안 잊혀져요. 처음부터 시부모님과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정말 우연히 한때는 제 예비 신랑이었던 놈의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저랑 끝나고 나서 그놈은 결혼을 금세 했거든요. 애도 금방 생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처가에 숨겨둔 빚이 엄청 많았던 게 밝혀져서 충격에 뒤로 넘어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예비신우였던 걔는 대학 졸업하고 계속 취업 준비만 하며 백수라 그랬고요. 거참 신기하죠? 학벌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제 지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걔를 보고 깜짝 놀랐었대요. 그런 근황을 들으며 순조롭게 결혼한 저는 친할머니로부터 이제 우리가 바이라고 부르지 마 아까 하는 솔깃한 제안을 들었었는데요. 바이라는 별명에 정이 들 대로 들었으니 괜찮다고 해드렸죠. 그런데 그러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설마 40대가 되어서도 계속 파이라고 불릴 줄은 몰랐어요. 친할머니께서는 감기에 심하게 걸리셨다가 잘 털고 일어나셨었는데 3달 후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입원하셨고 다시는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어요. 큰언니가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 속에서 친할머니께선 실질적 유언을 남기고 계셨죠. 니들 많이 웃고 살아라.
돌아서면 별거 아니었던 일로 나는 그렇게나 성질을 내고 살았다. 행복을 모르고 만족을 몰랐던 내 자신이 후회스럽다. 행복은 내 곁에 있었고 만족도 내 안에 있었다. 왠 줄 아나? 니들이 있어 줬기 때문인기라. 고맙데이. 많이 웃고 살아레이. 제가 찾아뵈었을 때는 눈을 감으며 자꾸만 영감탱이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를 지칭하는 거였죠. 뭔데 마중을 나와 있노? 그렇게 중얼거리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이튿날 세상에 석영이 내려앉을 즈음에 고요히 저물어가는 태양을 따라 먼 길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당신의 막둥이 손녀 파이임을 친할머니께서는 하늘나라 가시는 길에 다 보셨을 테죠. 남겨진 저희 모두는 되도록 웃고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자주 웃고 사니까 제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이 더욱 깃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하루 중 시간 한 모퉁이를 내어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